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잼버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처로 중단 위기까지 내몰렸던 새만금 세계 스카웃 잼버리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정화를 찾아가던 와중에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결국 조기 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현상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전라북도와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치렀어야 할 잼버리가 결국은 중앙정부의 어떻게든 잘못된 가운데 잘못된 상황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74살의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태풍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있겠다 한들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뭐 세계 그 결정 주체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협의를 했을 텐데 다행이다.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직진하게 되니까 다행인데 정확히 말하면 새만금 잼버리에서 어떻게 보면 뭐 서울 수도권 잼버리, 자가 서울 잼버리가 된 거고 결국은 중앙정부 대통령도 지금 휴가를 다 땡겨갖고 이제 돌아왔고 네. 거기다가 11일 날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으로 어떻게 뭐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게 참 뭐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가 중앙정부가 들어가고 결국은 기업체라든지 문화계의 도움을 받아서 흔히 하는 말로 위기를 넘기는 이런 모습이 됐다. 제 눈에는 그렇게 안타깝게 보여져요. 네, 아무래도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가 되고 위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뭐 태풍을 견딘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좀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태풍에 대해 대비책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초에 잼버리 계획에도 태풍 시의 어떤 피난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북, 새만금 근거리, 원거리 해서 네. 실내 안전하게 해서 잼버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대책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서 잼버리 전체가 파행이 되는 상황에서 카눈이 마침표를 찍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후에 뭐 총리가 나서고 대통령께서도 긴급 대책을 주문하셨는데 당초에 마련된 대로 잼버리의 취지를 살리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하고 전국 각지에 분산시켜서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 즉시 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가한 그 각국의 대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정 어쨌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또 여야 각 지자체가 나서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부실 준비와 맞물려서 이제 또 한 차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관계기관 공무원들, 정부 중앙부처, 전북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에 가까운 해외 출장을 수십 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 내용을 보니까 출장 내용을 보니까 뭐 크루즈 여행도 있고 뭐 프랑스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 잼버리가 열리지도 않았던 곳으로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이 부분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저는 언론에서 뭐 해외 출장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는 항용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무원들이 의례껏 해외에 가서 관행을 배우고 오겠다. 선진사를 배우고 또 여행을 가고 이거 전문을 해야지 여행사도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가 지나쳤던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게 2017년이에요. 그렇게 17년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라북도 도청 안에 뭐가 만들어져냐? 추진단이 만들어져요. 여성가족부에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무슨 단. 그러면 공무원들이 배치돼요. 그러면 2017년부터 13년까지 6년 동안 뭘 했느냐. 이렇게 출장 갔는데 이것은 적은 부분이에요. 눈에는 띄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 보이고 예. 6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 결국은 이 문제인데 아시는 대로 지금 나온 거 봐서는 뭐 6년 동안 1,170억을 썼다. 1,100 이미 기집행된 게. 그중에서 시설비로는 뭐 129억이다. 운영비가 한 840억, 74% 운영비라. 운영비가 많을 수도 있는데 도대체가 뭐 다 인건비로 쓴 건 아닐 거예요. 인건비 얼마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준비가 늦었냐. 심지어는 기반시설을 하는 업체 선정을 2년 전에
2021년도에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은 뭘 하고 있다가 나무도 안 심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급하게 하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나왔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의 외유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는 뭐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서 뭐 잼버리 예산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다녀온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체 예산도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하죠. 외유성 그러니까 잼버리와 관련 없는 외유성 저 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물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잼버리가 파행으로 간 데 있어서는 준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미흡한 대책으로 이 대화가 파행됐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죠. 그 중에 이제 준비 과정에서 뭐 해외 잼버리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출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외유 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으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보면 잼버리 예산이 21년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는데요. 1,170억 원 중에 어쨌든 작년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집행된 예산이 70%입니다. 대부분 이제 현재 진행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그냥 운영비라고 하니까 마치 불필요한 어떤 행정 예산이 다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운영비, 사업비가 사실 행사 진행을 위해서 대부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문제는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 상황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 국회 때부터 거기 이원택 의원이 여가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이 여가부 장관한테 폭염 대책, 이 뭐 음용 대책, 화장실 다 확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8월, 11월에, 10월에 아무 문제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이 잼버리 종합 안전 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폭염이나 이 태풍이 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 그 프로그램 진행, 뭐 변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했겠습니까? 다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총체적 부실 대책을 따져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중에 외유성 문제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런 관행들이 끊어지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사태를 빚어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내탓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정치권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두 분께서 모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새만금 잼버리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참가한 인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대회가 끝나고 난다면 이번 사태의 준비 부실을 둘러싼 책임 공방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제가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새만금을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농림수산식품위원이었죠. 그러니까 이 새만금이 원래 왜 만들었습니까? 방파제를 막아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런데 농지를 만들었고 나서 용도를 놓고 여러 논쟁이 벌어져요. 심지어 그중에 30%는 무조건 농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본 계획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호남 소외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찌됐건 이 새만금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차에 누군가 아이디어를 낸 게 세계 야영대회를 유치합시다 된 거예요. 네.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어찌 됐죠? 6년 전에 다 만들었잖아요. 2017년에 유치했고 자 18년도에 특별법 2018년 특별까지 만들었어요. 특별법에 뭐 있겠어요? 모든 정부의 지원을 다 끌어당기게끔 근거를 마련한 게 특별 2018년도였어요. 자, 그다음에 2020년 7월 달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어요. 누가? 그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장관하고 당시에 김윤덕 의원이 공동 조직위원장. 네. 2020년 7월이. 자, 그다음에 정부가 바뀌어서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김 장관으로 바뀌었고 다른 장관으로 바뀌었고. 자, 그대로 공동 조직위원장은 김윤덕 의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장관들을 더 넣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올해 3월 달에 문체부 장관, 안행부 장관이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실무적으로 다 추진단을 만들었고 조직위원회 만들어서 조직위원회에 117명의 공무원이 파견돼서 다 있었고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일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급하게 작년부터 움직여가지고 전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엔 핵심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준비가 이렇게 늦어졌느냐? 시간표는 없었느냐? 도대체 뭘 한 거냐?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잘못한 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샤워장이라든지 먹는 거라 이런 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데 김현숙 장관이 작년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했으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는 그거는 이 정부의 잘못이다. 하지만 앞서 5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는 질문은 전라북도든 조직위원회든 대한스카우트연맹이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이런 뭐 세계 대회를 우리나라가 유치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왜 불거진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무엇보다 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고요. 꼭 이 국가적 행사뿐만 아니라 지난번 용산 참사 때도 그렇고 국가가 이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원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뭐 기반 조성을 하고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예산도 일부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확인될 필요는 있는데요. 마치 지금 이 파행의 책임이 전 정부에 있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전혀 책임지려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고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공동위원장에 현 부처 장관 3명이 들어가 있고요. 국회에서 이 준비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아무 문제 없다는 답변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잼버리 현장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을 2차례나 실시했고요. 직전에 대통령이 개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면 대통령의 행사고 국가적 행사이죠. 정부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죠. 그거에 대해서 마치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 정부의 책임을 또 끌어들이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좀 다소 한심스럽고요.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우리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준비 과정에서 기반 시설 조성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책임이라든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어떤 초기에 조직위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준비 시스템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문제의 출발, 왜 잘못됐는지를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원인 분석이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정치 공방만을 야기하느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4만 5천 명이 참석을 해서 2주 가까이 산다.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시, 작은 소도시 또는 큰 읍의 개념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먹고 자고 씻고 뭐 배설하고 이런 것만 관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중앙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 아주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토목 수준으로 보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이걸 문제를 못 해가지고 어떤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첫째 과욕이 있어요. 새만금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야 된다는 과욕이다.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했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은 단체장들은 뭐냐 하면은 경제 효과를 부풀리는데 자기 선전 효과를 쓴다고. 이게 유치하면은 몇 조가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했고 새만금 어찌 됐죠? 그것들 공항 로켓다 새만금 신공항 지금 들어선다고. 모든 걸 다 정부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돈 지원 다 받아놓고는 자기들 할 일을 안 했다가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른바 흔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 행사 유치한다 그럴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야 세계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온다 얼마나 좋으냐 여기에 뭐 경제 유발 효과가 몇 원이다 몇천 원이다 하는 이런 치적 홍보용으로 국제 대회를 유치한 것은 저는 무조건 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야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일하는 태도인데 이게 왜 저렇게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 보고받고 지시하는 사람이 많은 체제가 된 거예요. 저는 뭐 조직위원회도 제가 보니까 그냥 몇 사람만 정신 차리고 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을 사안이에요. 근데 사람은 많고 인원은 많고 조직은 뭐 30개 팀이 있다는데 도대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놓친 거다. 공직사회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정말 뛰는 사람들이 승진하고 잘 돼야 되는데 보고 왔고 지시하고 빨간 펜 들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새만금 잼버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다시 파행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 그리고 변호인단 사이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하고 변호인 사이에 언쟁, 고성도 오갔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아직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부인 간의 변호인 선임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제일 핵심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번복했다는 진술, 그 내용이 이제 법원에 이번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진술 조서가. 이 진술 조서가 증거로 제출이 되면 그거에 대한 의견서를 변호인이 피고인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해광이 원래 선임에 있던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인이 출석을 했는데 덕수에서 제출한 그 제출 진술 조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 확인한 바 없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에 이제 파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그 말을 가지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좀 고성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여전히 지난번 재판에 이어서 변호인의 선임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번복된 진술의 내용은 당시에 이제 해광 측 변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약 미세합니다. 명확하게 뭐 대북 그 방북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걸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두 차례 보고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진술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이 어차피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방북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진술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로서는 그 진술이 기존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것으로 아니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화영 지사 부인이나 밖에 외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 부인하던 진술을 번복해서 자백한 진술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술이 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게 이화영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바뀐 변호인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에 그 제출한 의견서도 반려되고 또 함께 제출한 재판부 기피 신청서도 반려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파행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제 관련 증인 신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증거 제출한 번복된 진술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 그것이 이화영 지사가 어떻게 진술한 것인지 확인되는 것이 향후 이 사건 진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오늘 역시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것이고요. 아마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재판이면 다음 주에는 또 연휴라 어렵고 한 2주 이상이 또 이제 지연되는 상황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공정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아마 8월 말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재판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이화영 씨가 진술을 바꿨다는데 실제 그런 진술을 할지 아니면 검찰 진술서에 동의를 함으로써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낼지가 핵심이었는데 물어볼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처음에 이화영 씨의 부인이 해임 신고서를 냈던 그 법무부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 변호사 왜 안 나오느냐? 피고인과 우리 의뢰인과 가족 간의 이견 정리가 안 돼서 우리 못 나갑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가 나왔는데 첫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뭐냐? 그 부인이 오해한 거다. 우리 집사람이 오해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해광 변호사를 그대로 쓸 거다.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법무법인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어떤 거죠? 검찰 조서에 부동의한다. 증거의 의견서를 내십시오. 판사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의합니다. 왜 부동의하느냐? 검찰의 오랜 회유와 협박으로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의합니다. 그다음 공소장이 없는 내용으로 재판하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수에서 나온 변호인들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검사하고 싸우다가. 그러면 이 덕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화영이 알고 있었느냐? 이화영 씨는 이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고 안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러는 말이에요. 덕수가 이야기한 것은 내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덕수는 왜 왔느냐?
오늘 재판 연기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오늘 핵심은 그럼 판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뭐 자 부동의 하는 거, 부동의 하는 것은 다 응하지 않았어. 이건 안 받아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증거 진술 조서는 유지되고 있다. 이화영은 다음 재판에는 같은 진술을 할 것 같다.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씨의 진술 내용은 뭐냐? 800만 달러 전부 다 대가로 넘어갔다는 걸 뭐 보고했다는 거냐? 아니면 300만 달러는 쌍목을 내기로 했다는 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거냐? 이재명 고개를 끄덕거린다냐? 이런 대목이 다음 언젠가 재판에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라고 보고 왜 시간을 끌었을까? 그만큼 지금 뭐랄까 다른 측에서는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휴가 기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가 복귀 첫날인 어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 위원장 임명권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일말의 책임을 지지 않고 유체이탈식 화법을 쓴다 이렇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이 흔히 하는 말로 혁신위가 뭐 혁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당내의 시각도 좀 늘어나는 눈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혁신위원회를 저렇게 정치적 위상이랄까 신뢰도랄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법이 뭘까?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도 고민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당 이야기를 많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네.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만 당내에서 보자면 아니 앞으로 혁신에 어떤 혁신안을 제출하든 의원들이나 또 강성 지지자들 제외한 당원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가장 또 민감한 내년 총선의 공천 기준을 둘러싼 이런 문제까지만 혁신이가 손을 댄다면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게 하긴 한다는 거라는 질문을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당내 혼란은 좀 더 커질 것처럼 보여요. 네, 혁신위가 과연 동력을 가지고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조경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소위 말하는 노인 폄하 발언은 부적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제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라고 해서 네. 적절히 지적을 하셨죠. 어쨌든 혁신위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나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권을 위임한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뭐 김은경 위원장의 어떤 설화로 논란은 되고 있지만 사실 당초 목표는 지금 민주당에 요구되는 혁신 과제를 제대로 도출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김은경 위원장의 개인 발언의 문제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것을 가지고 혁신위를 해체하라, 사퇴하라. 다른 당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혁신이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 결국에 그 반사 효과는 국민의힘에서 누릴 텐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혁신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남은 기간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 혁신안을 내놓는 것이 어쨌든 혁신위의 목표였고 과제였으니까요. 국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어떤 혁신 기준에 맞는 안을 내놓느냐, 뭐 그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어떤 스스로 초래한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뭐 열심히 잘해서 혁신 과제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혁신안과 관련해서 김은경 혁신위가 사실 오늘로 예정됐던 혁신안 발표를 모레로 미뤘거든요. 이 미루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잘해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예. 사실 혁신위가 지금 민주당에 요구되는 제대로 혁신 의제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도 있었고요. 예.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도 있고요. 물론 당내 혁신 과제로서는 중요합니다만 민주당이 혁신위를 출범시키게 된 동기가 된 그 배경에 있어서 이게 과연 지금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될 의제였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의 어떤 윤리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의 조치는 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현할 방법을 의제로 삼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어떤 공천 배제 뭐 이런 부분을 혁신안에 담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가 혁신위의 과제였거든요. 뭐 여러 가지 돈
돈봉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처신이나 문제되는 어떤 의원들의 회의가 있고 뭐 공천을 혁신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헌법적 그 권리인 불체포 특권이라는 어떤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시작을 해서 예. 대의원제의 개편 이 부분도 당내 혁신에서 중요한 과제이고 어떤 뭐 그 혁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어떤 혁신 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냐 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놓게 될 혁신안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혁신위가 지금 해온 주요의 의제들이 국민의 기대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왜 미뤘느냐. 최근에 김은경 씨는 다 내용도 좋지만 지금 김은경 위원장 개인의 가족사 문제가 갑자기 부각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게 저도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남편과 사별 후에 18년 동안 시부모를 잘 봉양했다, 모셨다는 효부에서 또 갑자기 신우이가 등장해서 거짓말이다 그러고 또 아들이 등장해서 고모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뭐 거룩하게 흔히 하는 뭐 대의원제 개편이니 공천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3자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좀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지금 뭐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정말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테고 나머지는 이제 김은경 혁신위의 미래일 텐데 적어도 이 문제까지 개인사 문제까지 가족사 문제까지 이렇게 온 국민이 다 듣고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엇 더 이상 혁신의 동력이 남아있겠네. 혁신의 힘이라는 게 권위라는 게 그 정치적 권위나 도덕적 권위가 있을 수 있겠냐는 의문은 드는 거죠. 네. 혁신위가 그렇다면 세 번째 혁신안으로 무엇을 발표할 것이냐? 아마도 대의원제 개편이나 공천 룰 변경 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제가 지금 그렇게 화급하고 본질적인 겁니까? 결국 강성당원들, 개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관철시키려는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 혁신의 대상인 개딸, 잘못된 일그러진 팬덤 이거를 지금 혁신하고 고쳐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거기에 편성하고 있다. 예. 이런 점에서 혁신을 혁신하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럼 민주당은 당장 예. 혁신위가 해체되고 예. 사퇴하고 전당대회 때 대의원들의 표가 일반 권리당원들보다 한 60배 이상 더 가중치가 좀 부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폐지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 돈봉투 사건에 문제된 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가 너무나 그 권리당원보다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조정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의원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부터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혁신위가 이 공천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발표한다면 당내에서 다시 한번 계파 갈등이 크게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여야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원외 인사들까지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공천 룰까지 손댄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당내 갈등의 큰 기화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혁신위는 당내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 충돌할 수밖에 없고 공천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혁신의 과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 혁신위도 그 당내 갈등을 거듭하다 결국에 이제 분당이 됐습니다. 물론 그 사례가 적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의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당내 갈등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조건 뭐 있어서는 안 되고 뭐 하나의 목소리로 무조건 혁신안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정성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의원제 관련해서는 이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120만 원에 달하는 권리당원의 어떤 이 권리 참여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요구는 당연히 있었고요. 그게 이제 실제 대의원대에서 1대 60 정도로 등가성, 그러니까 권리당원 1에 대의원은 60 정도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가성 문제는 개선돼야 된다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혁신안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이 권리당의 목소리도 적당하게 반영을 하면서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기능, 그러니까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호남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당원 구조에서 영남을 배려할 필요성, 또 당원의 어떤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실현돼야 되는 것도 대의원제도의 순기능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선에서 조절하느냐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목소리가 100%의 정답은 아닌 것이죠. 다만 가장 이 적절한 지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혁신위가 얼마만큼 이 그런 요구들이 잘 수렴된 안을 내놓냐가 관건이라고 보고요. 공천 누례 관련해서는 이미 특별 단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혁신위가 그 외에 어디까지 새로운 혁신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의 어떤 윤리성, 도덕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배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엄격하게 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천 룰, 그러니까 룰 전체를 손대는 것은 아니지만 공천에 있어서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정도의 어떤 혁신안은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고 있는 견지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논쟁의 민주당 내 핵심이 뭐냐면은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저변을 좀 넓힐 것이냐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류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역구마다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강성 지지자들 지지를 받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비주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